함께 읽는 소태산 평전 6번째 시간, 소태산의 익산 시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은 대각 후 영산과 변산에서 진력을 다해 세회상 창립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실이 익산 총부의 건설이었죠. 그런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도둑대가 출몰하여 도둑고개, 한자로 도치라고 부르는 황량한 언덕배기에 덜렁 초가지붕 목조 건물 2채를 지어놓고 입구에 불법연구의 총부라 쓴 간판을 걸어놓긴 했지만 그 썰렁한 겨울에 도무지 일손이 잡힐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가한 상주 인원 10여 명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영산 길룡이에 방언으로 개간한 2만 6천 평의 논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염독이 남아있어 뿌린 벽시나 겨우 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생각한 생계 유지 방법은 엿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엿을 만들면 엿밥으로 허기를 달랠 수도 있고 엿을 고려면 불을 많이 떼야 하니 추위도 견딜 수 있다는 점 등이 설득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태산은 이 사업이 탐탁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해보겠다고 하니 허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만든 엿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영산에서 해봤던 숫장사는 일종의 도매 방식이었는데 엿장사는 회원들이 직접 목판을 메고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이 동네 저 동네 다녀야 했습니다. 면장까지 지낸 송만경은 차마 엿사시오 하는 소리가 안 나와서 다른 회원이 엿사시오 하면 뒤에서 나도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동환 역시 고생을 모르고 살았던 처지라 차마 엿사라고 소리 지르기가 민망해 동네 아이들에게 엿 도막을 나눠주고 엿사시오라고 대신 뛰어다니며 외치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밌지만 당시로서는 절박했던 일화들을 남긴 채 엿장사는 결국 수지가 안 맞아 문을 닫았습니다. 소태산 역시 제자들이 장사를 한다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에 엿장사 대신 만성리 논을 소작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훗날 이공주는 성가 117장 공덕탑 노래에서 당시 상황을 담담히 묘사해 신심 깊은 교도들을 눈물 짓게 합니다. 영산초에 수출파라 자본 세워서 조순의 왕 바다마가 언땀 만들고 익산총부 건설 당시 엿장사이며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겨워라. 그런데 정작 소태산은 이런 어려움을 크게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총부가 세워진 후 10여 년이 지난 원기 23년 1938년 총부의 여자 임원들은 전주와 이리등지의 공장에 다니며 총부 살림을 도왔습니다. 당시 서무부장이었던 25세 대산 김대건은 손발이 다 부르트며 고생하는 이들을 보고 소태산 스승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제 영산에서 나오는 쌀도 제법 되니 그걸로 계획을 세워서 총부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태산은 대노하여 일주일이 넘게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뒤에 봐라. 7년간 공장 다니며 감내하는 저 사람들이 쓸 사람이 되는가 못 되는가? 또 저 사람들이 교단의 근간이 되는가? 외국 유학한 사람들이 이 교단의 근간이 되는가? 두고 보라.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원기 60년, 1975년 김대건은 교정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250여 정려들의 선서식을 볼 때 공장을 7년 동안 다닌 원로 10여 분이 모두 교단의 근간이 되었더라. 지은이는 소태산이 젊은 여성 제자들을 시련 속에서 단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면서 맹자의 한 구절로 설명합니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수고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괴롭게 하며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길을 궁핍하게 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어그러뜨리고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심을 길러 그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더 많이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공공한 처지였지만 소태산과 제자들은 날마다 수도인의 일과를 지킬 뿐 아니라 동성과 하선 3개월씩 1년에 무려 6개월 정기훈련을
실시할 만큼 공부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불법연구회의 규율은 상당히 엄격하여 회원이 총 130명에 불과하던 창립 2년차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13인, 즉 10% 인원을 제명 조처할 만큼 서슬이 펄했습니다. 예컨대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예회 출석을 3개월 이상 안 한 경우에 제명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소태산의 교단 창립 구상인 창립한도 기억나시지요? 이에 따르면 원기 13년에서 24년에 해당하는 2회 12년의 과제는 교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소태산은 익산 총부가 건설되자 종교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교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사업고시법, 유공인 대우법, 신분검사법 등등 이름도 낯선 규범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꼭 기억할 규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정의례입니다. 소태산이 조선의 근대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인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게 하고 또는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하여 도리어 사회 발전상 장애가 된 바가 있음을 개탄하며 만들었다는 이 혁신예법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컸습니다. 시대에 맞게 형식은 간소화하고 의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신정의례는 초기에 상당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례와 관련한 예법은 외부인들이 볼 때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김제 출신 서동풍이 열반했을 때 신정의례에 따른 장례 절차를 치렀는데 이를 지켜본 지역의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소태산이 수천 년 내려오는 예법을 고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불법연구회가 다른 법은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오랑캐법이라 하여 회원들이 많이 떨어졌다. 고 한탄했다고 하니 얼마나 강한 반발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후일 총독부에서 신정의례 편람을 제정할 때 불법연구의 예법을 가져다 쓴 것이나 1969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 때 원불교 예전을 표준 삼은 것은 소태산이 시대를 앞서 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교리 관련 자료를 정비하여 다수의 교재들을 발간한 일입니다. 복례산에서 초안했던 조선불교 혁신론이나 수양연구요론이 정식으로 인쇄된 것도 이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기 17년, 1932년 발간한 보경 6대 요령은 보배로운 경전이란 존명이 붙어 있듯이 현재 원불교 교전처럼 정식 경전 체제를 갖춘 교단 최초의 교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라는 표어도 이때 등장했습니다. 이 표어야말로 불법연구의 개교의 이념을 뚜렷이 드러낸 사자후라 할 것입니다. 단행본뿐 아니라 정기 간행물도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원기 13년, 1928년 최초의 교단 소식지인 월말통신이 창간됩니다. 필사본의 발행 부수는 고작 5부였지만 이 잡지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등사판 월보로 다시 인쇄판 회보로 진화하며 쪽수와 부수를 늘려가 오늘날 월간 원광이나 원불교 신문 같은 교단 미디어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르면서 익산총부는 황량한 도둑고개에서 기름진 도덕고개로 변모했습니다. 도치원, 영춘헌, 금강원 등 공가 건물이 추가로 들어섰고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대환은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소태산을 만나 독립의 희망을 보고 원불교 출가자를 일컫는 전무 출신이 되어 국내 교화는 물론 일본과 만주 지역까지 다니며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유허일은 신학문을 공부해 교원 생활을 하던 중 한국사 강의로 독립정신을 고취한 죄로 일경에 체포되어 가진고초를 당하고 울분의 세월을 보내다
52세의 고령에 전무 출신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백양사 송만함에 출가했던 안희정, 서울에서 내려와 아들 박창기와 더불어 출가한 이공주, 16세에 총부로 와서 출가한 김대거 등 수많은 교단의 선진들이 파놓은 방죽에 물고기가 모여들듯 출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총부의 사정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영광, 정관평도, 염독이 가시면서 소출이 늘기 시작했고 회원이 불면서 회비나 기부금도 증가했습니다. 교단의 사업 분야도 벼농사뿐 아니라 양잠, 원예, 축산 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교단 조직도 행정, 입법, 사법의 국가조직과 유사하게 교정원과 서정원, 총대회, 입법위원회로 구성되었고 신앙과 수행, 공익과 유경, 사업과 상조 등을 망라하는 10개 부서가 구체적 매뉴얼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소태산의 대각 후 첫 행보가 저축조합 결성이었듯이 영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총부의 영민한 젊은이들을 뽑아 서울로 보내 복식부기를 배워오게 하는 등 자력교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갔습니다. 교단 운영에 대한 소태산의 생각은 대종경 수행품 5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땅히 불법을 활용하여 생활의 향상을 도모할지언정 불법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일생을 헛되이 지내지 말라. 무릇 불법은 원래 세상을 건지는 큰 도이거늘 도리어 세속을 피하고 산에 들어가서 다만 연불이나 강경이나 좌선 등으로 일 없이 일생을 보내고 마침내 아무런 재중의 실적도 없다면 이러한 사람은 다 불법에 사로잡힌 바이라. 자신에도 별 성공이 없으려니와 세상에도 아무 이익이 없나니라. 불법연구회가 내적으로 종교단체의 틀을 잡아가는 동안 바깥 세상의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단신기사가 시대일보를 통해 나간 이래 동아일보는 몇 년에 걸쳐 익산의 수도원 주경야독으로 불법을 연구해 세상 풍진 벗어난 담호반의 이상적 생활, 익산 불법대회 등의 제목으로 비중 있는 찬양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판조일신문, 조선일보, 매일신보, 경성일보 등이 불법연구회의 발전상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불법연구회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지자 유명세를 치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기 21년 1936년 2월 20일경 지방 순회 중이던 도산 한창호가 불법연구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산은 독립운동을 하다 4년 징역형을 받고 경성과 대전형무소를 거쳐 가출옥한 상태였습니다. 기자들, 이리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이 따라붙어 불편했지만 도산의 눈에선 광채가 났습니다. 소태산은 도량을 찾아준 데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그간 민족을 위한 도산의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옥살이에 건강은 잃지 않았는지 염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산은 생각보다 큰 총부의 규모에 놀랐다고 방문 소감을 말한 뒤 좌우의 형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내 발이지만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내 입이지만 누구에게 내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박 선생과 내가 속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박 선생도 나 때문에 불편을 겪으실 것입니다. 반항도 좋고 투쟁도 좋지만 참으로 민족 대계는 박 선생 같은 정신운동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앞으로 민족의 정신실력 향상에 힘쓸까 합니다. 한편 익산 시절 소태산은 수많은 여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장동 도축장 방문기, 여의도 프로펠러 비행기 탑승기, 창경궁 동물원 탐방기 등 서울 여행 이야기에서는 소태산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고 종교적 의미가 있는 사찰이나 산지 여행기 혹은 지방교당 시찰기에서는 신비로운 언행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방문기는 여행 과정도 일지 형식으로 매우 상세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기억할 만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용기를 내어 소태산 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태산이 익산 총부를 건설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변함없이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